궁금했던 게 독살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독살 방법이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제시하신 독살 방법이 있잖아요. 예. 정조가 기록에도 남아있는 헤비 스모커입니다. 굉장히 담배를 달고 살았고 담배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기호품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며 죽어가도록 거기에 굉장히 이제 그 스포일러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전기수 설랑 이번에 신간 내신 김동진 작가님하고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임진묵성 황진으로 벌써 그 역사 소설로 우리 교회당 식구들한테 인사 한번 드렸었고요. 영화 밀정의 모티브를 제공해 주신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역사 소설 전문이시죠? 역사 소설을 전문적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역사 소설을 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다양한 또 소설을 쓸 생각입니다. 이 독자분들은 전기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전기수 설랑에서 전기수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낭독가를 뜻합니다. 그 시대에 한글 언문 소설이 유행을 했고 그 소설들을 소비하는 하나의 형태로 낭독가가 있어서 그 낭독가가 책을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그 공연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공연을 하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무성영화 시대에 변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해하시면 딱 그 직업의 원조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시장통 거리에서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 소설에서 다룬 것처럼 부잣집을 찾아가서 규방 마님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형태의 전기수들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전기수보다는 정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챕터가 정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고 전기수는 안 나오고 왜 정조 이야기가 나오지 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메인 이야기가 사실은 전기수보다는 정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서 전기수는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까요? 영정조 시대 때,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 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한양 도성에 사는 경화 세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기수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 그 시기에 스토리, 지금으로 말하면 스토리죠. 스토리텔러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대중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기에는 전기수였고 20세기 초 들어와서는 변사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 내용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조와 그 이옥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이고 피폐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조 환경 보면 우리 요새 말하는 식으로 금쪽이잖아요. 이게 멀쩡할 수 없는 사람인데 멀쩡한 성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면들을 조금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옥을 그리고 싶었다라고는 하지만 정조의 이면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조를 그러니까 이옥을 택한 걸까? 정조를 택한 걸까? 약간 그런 궁금도 들었어요. 두 인물이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나름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후기에 조선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개혁을 하고자 했던 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빛과 같은 군주였고 이옥은 제 소설에서도 그 서문에서도 말했지만 새로운 문학의 조류,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조선에 도입하려고 했던 실험적인 문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호흡이 잘 맞을 것도 같은데 운명의 장난이니까 서로 간에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당시의 정치적 구도 속에서 정조가 취했던 것이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시류에 대한 억압, 제한 이런 것이었고 또 그것에 맞섰던 패기 있는 문인이었던 이옥은 끝까지 맞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소설의 초반에 등장하듯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정조도 뭐 구습을 타파하고 싶었던 임금이고 이옥도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꿈꿨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내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끝내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꿈꿨던 네. 세계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그런가요? 충돌을 미묘하게 이 소설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네. 좋겠는데 정조 임금은 성리학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선궁이 되고자 했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 성리학 원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자로 잰 듯한 성군이어야 세상을. 되고 예민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백성들은 군주를 하늘처럼 떠받쳐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상적인 사회로 꿈꿨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정치 주도 세력인 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들은 왕 스스로 성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성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권이 있어야 군주를 보좌하고 그래서 군주를 성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늘 군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견제 그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제와 군주제 이런 식의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조선시대 이제 왕들은 이제 세자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시강문에. 그때 어린 세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노회한 문인, 신하들한테 직접 경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를 가르쳤던 그 신하들과 나중에 회의 때 정책을 논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경연에서 그 스승이었던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했던 세자가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도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조선 후기의 왕들이 좀 이렇게 그 신하들한테 휘둘렸다고 할까요? 그런 건 이런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정조 임금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일설에 의하면 하도 책을 많이 써서 책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옷에 앞에 무릎 부분이 헤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했고 그리고 거의 가장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고를 안 해서 제일 늦게 잠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보면 신하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이렇게 어떤 토론을 하게 되면 항상 우위에 서게 되는 왕. 세종대왕 이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론 신하들, 조정 대신들은 그런 정조를 좀 피하게 되고 정조와 이렇게 이론적으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이런 노회한 신하들과 대화하느니 나는 젊은 신하들과 이야기하겠다 해서 과거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신하들을 초계문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연수원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걸 귀장각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강의를 합니다. ABC를 그 정책의 ABC를 그 젊은 신하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직권, 권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소설에 묘사되듯이 자주 성균관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 강사였던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구를 믿지 못할 상황이기도 했는데 누구들을 너무 안 믿었던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리학 원리주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옥 같은 문인은 청나라 명청에서 흘러온 약간의 새로운 흐름, 개인에 대한 자각, 그 감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그래서 사람이기 작가님이 때문에 후기에 이게 성리학 원리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탄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이 소설의 초반부에 그래서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이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문장, 자유로운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핍박받잖아요, 소설에서. 네네.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문무자 이옥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작가님이 이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 검색했다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제가 흔히 어쨌든 사대부들,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는 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글, 말랑한 글,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텐데, 처음 검색된 시들이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쓴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건 정조뿐만 아니라 사대부들도 되게 이게 새롭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은 거에서 전 처음에 이렇게 좋은 문장을 가진 사람이면 좀 작품의 소개도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을 말씀드리려고 검색해서 제가 몇 글 찾았는데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시인데 시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은 며느리가 쓴 시, 뭐 한자로는 읽어도 감흥이 없으실 테니까 해설하면은 시어머니 꾸지람을 잠시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사흘 내내 끼니를 굶고 지냈다네. 내가 가슴에는 예리한 은장도를 차고 있었으니 그 누구도 내게는 말을 삼가야겠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저는 미문을 쓰는 사람인가 보다. 아름다운 말랑한 글을 쓰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조선시대 양반인데 여자 화자로서의 글을 쓴 것도 놀랍지만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입장을 여성적 입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쓴 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문장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가 여러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을 한 권 갖고 나왔어요. 책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낭송 이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옥의 어떤 산문부터 시까지 다양한 글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낭독하기 좋게 묶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옥이 자연 생태주의라고 할까요? 꽃도 좋아하고 벌레도 좋아하고 또 여성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소설 맹아가 될 수 있는 그 당시는 전이라고 그걸 표현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시인이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문체나 표현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운율을 깨버리고 묘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정형화된 묘사가 있는데 그런 묘사들을 깬 새로운 표현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으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서 저는 당연히 이옥이 전기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인물이다 보니까 다른 인물 이렇게 되면 스포일러인가요? 작가님 이 소설을 보다 보니까 그 취재하는 분야나 이런 데서 그 어떤 팩트를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팩트는 유지시키겠다라는 것들이 그 부분은 제가 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게 저는 사실 초반에 제가 읽으면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역사소설을 못 써를 제가 보내드렸던 게 제가 이제 59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옥과 조주는 유시 무렵 안희연에 당도했다. 아직 얼음이 언 냇가에 물레방아가 멈춰 서 있었다. 그것은 연안 박주원이 설치한 조선 최초의 물레방아였다. 저는 이걸 읽고서 굉장히 그랬던 게 이옥이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을 가게 되는 길에 연안 박주원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안희연의 현감이었고
연안 박지원은 당시에 정조 임금에게 반성문을 씁니다. 네. 내가 소품체로 젊은이들에게 뭐 악영향을 끼쳤다, 미안하다는 아주 굉장히 중의적인 여기에서 했는데 다행히 정조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희현의 현감으로 과거 시험에 각오를 본 적도 없고 시험 합격한 적도 없는 박지원을 안희현 현감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인생이 참 그런 게 이옥이 내려가는 충군하러 그 끌려가는 그 여정에 그 안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다고 기록을 남겨놨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대문호인 박지원은 그 소품체 때문에 그 문학에 대한 소신 때문에 충군이라는 벌을 받고 끌려가고 있는 이 젊은 문인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연안 박지원의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쇳덩구리 이야기 제가 이 책에도 표현해 놨지만 네. 용의 여의주와 쇳덩구리 벌레의 이야기를 쇳덩벌레 이야기가 있는데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려가잖아요. 쇳덩구리에겐 그 쇳덩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용의 여의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연암의 어떤 생각을 피력했던 것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두 사람 간의 그런 대화, 젊은 문인에게 붓을 꺾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너의 세계를 이루어라. 너의 세계가 소중하다. 자기 후학에게는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서 그걸 했고 저는 이 물레방아를 보고서 예. 이게 일종의 로드 소설인데 이 사람의 그 모든 길을 다 세세하게 고증하셨다는 거에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사료적인 바탕 위에서 그런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이게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했던 게 독살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독살 방법이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제시하신 독살 방법이 있잖아요. 예. 독살 방법은 작가님의 창작 부분이신 건지 아니면 제 방법론 자체가 역사적 팩트 사실들을 해놓고 거기다 상상을 연결시킨다고 했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조가 기록에도 남아있는 헤비 스모커입니다. 굉장히 담배를 달고 살았고 담배를 너무나 좋아해서 1792년에는 그 후원에다가 창덕궁 후원에다가 직접 담배밭을 자기가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서 담배를 키워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배 농사가 늘어나고 조선 팔도에 담배가 유행처럼 번지니까 양반 사대부들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의 경작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농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것을 물리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가 왕 스스로 내가 어려서부터 고질병으로 울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화병입니다. 이게 화병이고 가슴 배꼽 아래부터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열이 올라와서 머리까지 뜨거워지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병 어떤 약재로도 고치지 못했는데 담배로 고쳤다. 담배가 약이 되는 건데 너희들은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거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계 문신들 모아놓고 시험도 자주 보고 강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 담배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면 문제까지 제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담배 줄이라고 하지만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천천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기호품에 서서히 그 중독되어 가며 죽어가도록 거기에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요? 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또 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소설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사료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창조하신 인물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고. 그렇죠. 주인공은 아닌데, 하여튼 설랑이라고 하는 일단 전기수가, 제목, 전기수는 그 다음에 그 전기수로 둘러싼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그 당시 있을 법한 사람들의 전형을 뽑아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궁중의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관들, 그 다음에 이호,
그 이옥의 친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적 사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께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조임금 여기서 킬러 역할을 하는 신하가 하나 있어요. 정조임금이 네. 이 인물을 통해서 자기 정적들을 이제 죽이거나 증거를 말살하는 네, 나오죠. 조규진이라는 실존 인물이고요. 네. 그건 다 역사 사료에 뒷받침돼 네.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묘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무자 이옥에 대한 이야기고 문무자 예. 이옥의 매력을 꺼내시려고 구상하신 이야기인데 제목은 전기수 설랑이에요. 예, 예. 왜 문무자 이옥이 아니고 전기수 설랑이 되었을까요? 전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수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저작거리를 통해서 널리 퍼지는데 전기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이 죽었을 때 단순히 그걸 왕이 병으로 죽었다고 느끼지 않고 독살됐다고 대중들이 느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독살절들이 퍼졌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기수에 의해서 퍼뜨려졌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기수의 그 스토리가 화를 불러올 것을 그 우려한 그 권력 측에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면서 빚어지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기수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의 소설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 시대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의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전기수 설랑이 이제 읊고 다니는 이야기가 설화전인데요. 이게 뭐 눈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혀설자의 화, 설화, 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시대 문화적 시대 상황 속에서 임금의 독살이 어떠한 파장을 낳았는지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서 저희의 의무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역사 하면은 뭔가 고루하고 딱딱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역사 여갈못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 말로 잘 모르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재미있게 읽었던 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시대에 대한 고증 이런 것들을 상상이 아니라 정말 꼼꼼한 취재로 해놓으셔서 그때 그 풍속도 읽을 수 있고 스토리 자체로도 재밌고 그렇게 그 정말 재미있게 가볍다라는 게 소설이 가볍진 않습니다. 참 가볍다라는 말이 요새 여러 의미로 쓰여서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작가님 우리 독자분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읽으면 좋은지 한번 마지막으로 제 작품은 기본 기조가 역사상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 권력자가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다든지, 아니면 역사가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사료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다시 되살려서 소설이라든지 논픽션으로 구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옥이라고 하는 문인을 여러분에게 그런 문인도 실존했었구나,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려고 했던 문인이 있었구나를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에서 또 그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유당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